예, 다음에 이영경 전무님께서 코멘트 좀 달아주십시오. 네. 예. 앞서 전인태 교수님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6개로 분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신용, 운영, 법정 리스크, 사기 범죄, 그다음에 자금 세탁.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기 범죄하고 자금 세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토론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IU가 작년 하반기를 기간으로 해서 작년에 그 FIU가 신고 수리한 29개 가정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3월 2일 날 발표됐고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11조 3천억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거래 규모가 커졌어요. 그만큼 가상자산 관련 범죄도 많이 늘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2020년 3월 24일 그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처음 법률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법률에 등장을 했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했을 뿐 시장을 규제하기 내용이 있지 단지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19일 날 그 국회 토론회에서 이정엽 서울 회생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5년간 형사 사건을 분석하여서 가상자산을 침해하는 범죄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거래소 해킹, 두 번째 개인지갑 해킹, 세 번째 악성코드 유포 범죄 이렇게 분류하였고요. 또 하나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범죄를 7개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 총기 등 금지 물품 거래, 그다음에 불법 콘텐츠 이용 거래 범죄, 그다음 두 번째로는 랜섬웨어 범죄, 세 번째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범죄, 네 번째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섯 번째는 자금 세탁 범죄, 범죄 자금의 은닉 탈세, 여섯 번째는 보이스피싱, 개인 정보를 이용한 협박, 일곱 번째로는 이제 가상자산 시세 조정, 가격 조작 등 불공정 거래 등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래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3가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스캠 투자 피해, 두 번째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세 번째는 이제 불법 촬영물 또는 마약 등 불법 물품 구매 등이 아마 제일 큰 피해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스캠 투자 피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체인얼리시스가 나오는데요. 일단 글로벌 가상자산 분석 업체인 체인얼리시스가 작년도 가상자산 관련한 범죄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도 전 세계 스캠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77억 달러고 2020년 대비 한 81%가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러그풀이 37% 차지하고요. 금액으로는 한 28억 달러 정도입니다. 러그풀이라는 게 뭐냐면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개발자가 투자금을 모집한 후 돌연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먹튀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기사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작년에 발생한 건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도지코인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코인의 열풍에 올라타서 작년에 우리나라도 진도지코인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진도지코인 사건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러그풀 사건이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투자금을 탈취를 했고 결국 피해액이 한 36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자금 세탁 행위는 배치, 반복, 통합이라는 어떤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한 회장님이 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 배치, 반복, 통합은 일반적인 화폐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가상자산에 아마 적용을 하면 배치라는 것은 범죄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행위, 그 다음에 반복이라는 것은 매수한 가상자산을 여러 주소를 통해서 이전 또는 아까 김정료 교수님 말씀하신 믹싱 기법을 활용하여 이동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 그다음 마지막으로 통합은 이러한 가상자산을 최종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인데요. 스캠 투자 사기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결국 통합 단계, 즉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위해서 아마 가상자산 거래소 최종적으로 아마 코인을 가상자산을 이전시킵니다. 그게 이제 저희는 통합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팍스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내용인데 그거는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해외에서 오징어 게임 코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V 글로벌 사기라고 2020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V 글로벌이 아마 투자자들에게 한 구자당 600만 원 상당의 V 캐시를 구매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추천일을 데려올 때마다 각종 수단을 추가 지급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최소 5만 명으로부터 한 2조 2천억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요.
관련자들이 전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아까 김 교수님께서 워낙 전문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건너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물품 구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약 구매를 가상 자산을 이용을 해서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곱박스에 있는 통계를 분석하다 보니까 거래 규모가 일회성에 굉장히 크지 않아요. 한 30만 원 내외 정도 가지고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물 동영상 구매 아까 뭐 N번방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 기간 동안 개설 가능한 계좌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계좌번호만 안다면 발급한 금융기관을 통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 주소는 지갑 서비스 앱 또는 코딩을 통해 개수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당장 뭐 여러 개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 주소를 파악하더라도 거래 흐름을 차단 또는 관련 자산을 동결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관련해서는 아마 조금 정책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법원 및 검찰, 경찰은 그 압수수색 검증 영장 또는 수사협조 의뢰 공문 등을 통해서 거래소에 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소에 작년에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받은 공문 건수가 총 511건이 됩니다. 그래서 511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범죄 유형이 21건입니다. 21개 유형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서 10건 이상 접수된 범죄 유형은 마약류 관리 위반, 사기, 정보통신망 침해 등, 그다음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유산 수시 행위 등의 규제 체납 특정법에 관한 위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상위를 보면 511건 중에서 마약류 관리가 236건입니다. 그다음에 사기가 111건,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침해 등이 39건. 이런 걸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캠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물품 구매 등의 악용된 사례랑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뭐 약자로 FATF라고 그러는데요.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2020년 4월 달에 발표한 상호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FATF 권고사항 33번, 그게 이제 통계 항목인데요. 통계 항목의 가장 높은 등급인 컴플라이언스를 받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금 세탁 범죄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통계 분석 역량이 우수하고 또 통계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쉽다라고 평가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범죄 예방 또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를 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음을 저는 의미한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관련한 통계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11건도 저희가 이제 업무적으로 추적하고 누적하다 보니까 나왔지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아마 가상자산 관련한 범죄가 아니면 저기 이정엽 부장판사님이 그 형사 판례를 가지고 조사한 거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쪽 분야의 통계부터 일단 축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보호 방안은 아까 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아마 그 자장께서 투자자하고 피해자를 사전적 사후적으로 이렇게 아까 비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AML 팀 업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곱박스 뭐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출금 심사를 24시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교대로 24시간 출금 심사를 하다 보니까 룰셋에 걸리면은 일단 지급 정지를 시켜요. 그래서 일단 피해자가 안 가게 저희는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좀 의심스럽다면 15일까지 지급 정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출금 심사는 저희는 사전적 조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이 터져서 FIU에 STR 보고를 하는 거는 저희는 사후적 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적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출금 심사를 하기 위한 룰셋 같은 경우는 수사관서에서 좀 통계라든지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룰셋을 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룰셋은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모든 거래소가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및 피해자 보호 사례인데 요거는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국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어떤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하고 그래서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는 좀 그런 네트워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찰 수사관서하고 거래소하고 뭐 API 얘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일단 그 사전 단계로서 어떤 AML팀 준법감시 이쪽하고 수사관사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쪽에 피해를 막는 방안을 한번 같이 강구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